안녕하세요. 이름 없는 두려움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믿을 수 없는 사건과 그 뒤에 숨겨진 미스터리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기이한 일이었습니다. 이 이야기의 중심에 있는 것은 과거에 많은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들었던 한 오래된 집입니다. 사람들이 그곳을 떠나간 이유는 단 하나, 이 집에서 일어난 일들이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 집에서 일어난 일들이 단순히 우연이었을까? 아니면 그 집에 뭔가 더 큰 비밀이 숨어 있었던 걸까? 오늘 이야기를 통해 그 답을 찾아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과 함께 그 비밀을 조금씩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밤 여러분의 상상 속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두 눈으로 확인해 보세요. 2015년 10월 사기나 부도, 이혼이라는 세 가지 악계를 동시에 겪는 50대 남자 A씨는 심각한 비행기 빚짐에 시간이 굳었습니다. 평생 공장을 운영하며 쉬는 날도 없이 일만 하던 그에게는 특별한 취미도 없었습니다. 다시 공장을 운영하고 싶었지만 세상은 그에게 두 번째 기회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실패한 그에게 은연는 턱은 한없이 높기만 했고 평생을 함께했던 지인들마저 그의 전화를 피했습니다. 결국 그는 끼가는 집을 전전하며 이제는 가족이 없는 혼자 지내는 작은 단칸방에서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심각한 우울증으로 병원에 타진 그에게 의사는 산악회 모임을 소개했습니다. 하지만 기름기피증까지 앓고 있던 그는 산악회에 가입하는 대신 혼자 등산을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아침부터 비가 쏟아붓던 평일 오전, 등산 장비를 챙긴 그는 이혼하기 전에 가족들과 함께 갔었던 경상북도 문경으로 가는 고속버스에 올라탔습니다. 버스에서 내려서도 한참을 걸어간 그는 집안의 집들이 없고 지나는 사람도 없는 한적한 민박집에 도착했습니다. 민박집이라고 해봐야 주인 할머니가 혼자 사시는 가정집을 뒤져한 것 같은 아주 오래된 구목이었습니다. 소박한 밥상을 가둔 그는 모처럼 한 그릇을 뚝딱 비우고는 등산 장비를 챙겨들었습니다. 그런데 싹을 치우던 할머니가 그림 죽자가시였습니다. 곧 있으면 어두워질 텐데 지금 산일 가시게. 이 할머니 소화를 시킬 겸 슬쩍 가까이 이리와야죠. 할머니는 구름이 잔뜩 낀 음산한 하늘을 보더니 걱정스러운 얼굴로 그에게 말했습니다. 산길 따라가다 보면 빈집이 하나 나오는데 못 본 척하고 그냥 지나가시게. 미리씨는 가방을 뒤내내며 할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왜요? 그 집에 귀신이라도 있나 보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얼른 갔다 오시오. 쥐상아리만치 걱정스럽게 바라보는 할머니를 두고 그는 산업을 향하는 길을 걸어갔습니다. 얼마나 걸었을까? 민산 가만히 없던 그가 숨을 헉헉거리며 산길촌에 도착한 그때 주변 인가와도 꽤 멀리 떨어져 있는 허름하고 낡은 진집에 보였습니다. 낮은 반다락은 그니 가서 갈라져 있었고 반쟁이당 돌이 지글 집어삼킨 것처럼 그었습니다. 할머니가 말한
큰 빈집 같았습니다. 별로 관심이 없었던 그는 할머니의 방부대로 빈집을 못 본 척하며 걸음을 옮겼습니다. 예, 하늘이 살지 않을 것 같던 빈집에서 갓난아기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잘못 들었나? 잠깐 멈췄던 그가 다시 걸음을 옮기라는데 이번엔 아까보다 더 선명하게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더욱 그냥 할머니의 둔부를 어기고 한층 열려앉는 빈집에 나무대문이 날았습니다. 나단에는 잡초가 구성있고 썩은 빗물이 담겨있는 고무대에 있는 아기가 가지고 놀만한 장난감들이 들어있었습니다. 사가서 당장이라도 끊어질 것 같은 땅맷질에는 아기를 업고 다니는 포대기도 날려있었습니다. 설마 이런 집에 사람이 살 리가 없었지만 그래도 아기 울음소리가 신경쓰였습니다. 계세요? 아무도 안 계세요? 가난하기도 집안에서는 어떤 대답도 들려오지 않았고 그는 오싹한 기운을 일으키며 빈집에서 빠져나왔습니다. 분명한 괴기 울음소리가 들렸는데 그는 빈집을 뒤로한 채 산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서 등산을 추천한 이유를 알 것 같았습니다. 사람도 없고 자동차 소리도 들리지 않는 산속의 고요함은 조금만 걷다가 돌아가겠다는 그의 생각을 까맣게 잊게 만들었습니다. 오후 5시. 산속의 공기가 차가워지고 나서야 그는 이제 그만 산에 내려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내일은 더 멀리 가보자고 생각하며 산에 내려오던 그때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누군가의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는 멈춰서서 자신의 발걸음 소리를 죽이고 소리가 들려오는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저것을 둘러봐도 사람의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고비를 갸웃거리며 다시 걸음을 옮기던 그때 아까 빈집에서 들었던 아기 물음소리가 그의 등 뒤에서 들려왔습니다. 깜짝 놀란 그가 돌아봤을 때 그의 뒤에는 갓난아기를 포대기에 업은 젊은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여자의 얼굴은 퀴자 없이 창백했고 설키고 힘들어 보이는 큰 날라 있었습니다. 더 이상했던 건 신발도 신지 않고 있는 그녀의 발이 상처 하나 없이 깨끗했습니다. 여자의 동공은 텅 비어있는 것처럼 보았는데 고개를 이리저리 돌리며 무언가를 찾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상하고 오싹한 기운이 들었던 그는 여자를 무시한 채 걸음을 빨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산에 내려가던 그때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등산화를 신고 산을 빨리 걸어온 그를 도저히 낸단의 여자가 쫓아올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여자는 그가 가야 할 쥐록을 낳고 서 있었습니다. 아기가 울고 있는 소리가 계속 들렸지만 여자는 먹고 있는 아기를 달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등장 가방에서 초콜릿을 꺼내 여자에게 다가갔습니다. 저 노숙자로 보이는 여자가 배가 고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거 봐주세요. 저도 그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자는 초콜릿에는 관심도 없이 얼굴을 바싹 들이대더니 킁킁거리며 그의 냄새를 맡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아저씨가 아니네. 우리 아저씨 봤어요? 그는 덜덜 떨며 여자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여자는 악출 보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저씨가 우리 애기 보러 온다고 했는데. 그는 그녀의 등에 엎혀있는 아기를 바라보았습니다. 뒷념을 찌르며 쥐저앉을 뻔했지만 겨우 두 다리에 힘을 주고 뒷걸음질을 탔습니다. 여자의 등에 엎혀있는 건 이니 팔다리가 축 늘어진 숨을 쉬지 않는 아기였습니다. 여자는 그를 향해 천천히 다가오며 말했습니다. 우리 아저씨 좀 찾아줄래요? 그는 여자를 뒤에 미친 듯이 산비탈을 잘려 내려갔습니다. 올라왔던 길은 아니었지만 어떻게든 여자에게서 멀어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찾기를 잘려 내려가도 dim지에서 뒤어온난 아기의 울음소리는 점점 가까워지기만 했습니다. 이제 그는 자신이 점점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건지 아니면 산에 내려가고 있는 건지도 모를 만큼 꿀면새였습니다. 움틀이지며 숨을 헐떡이면서도 그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달린 끝에야 그는 산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민박집 대문 앞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던 주인 할머니가 달려온 그의 눈에 굵은 소금을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내 이럴 줄 알았지. 기어코 그 집을 들어갔구마. 할머니는 그를 민박집 캔나루로 데려가 넘어진 상처에 약을 발라주며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원래 산 초입의 뒷집에는 약조근 남탕과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 아내가 살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약초를 캐러 산으로 갔던 남편이 산에서 넘어지며 날카로운 돌에 머리를 부딪히고 사망했다고 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아내는 갓난아기를 두녔고 매일같이 산을 헤매며 남편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나마 산마을에 살고 있던 주민들이 날려갔지만 그녀는 한 척도 보이지 않는 시각장애인이면서도 밤낮으로 산을 돌아다녔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남편이 산에서 사망한 뒤 1년 만에 아내도 관이와 함께 산에서 사망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가끔 산을 찾는 약초꾼들이 그 여자가 살았던 빈집에서 멈추거나 집안을 들여다보면 어김없이 산에서 아기를 낳은 여자를 만난다고 했습니다. 여자를 따라가서 귀를 잃은 사람도 있었고 여자를 피해 도망다니다가 산에서 크게 다친 사람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할머니와 함께 빈집으로 찾아가 빨랫줄에 널려있는 토기기를 줄에 태워주었습니다. 썩은 빗물이 고여있는 고무디아에 깨끗한 물 닫아서 아기가 갖고 놀았던 장난감도 놓아주었습니다. 그날 포대기에 아기를 낳고 맨발로 산을 헤매고 다니던 여자는 죽은 남편을 찾아다니는 여자의 훈련이었던 걸까요? 우리 아저씨가 아니네. 우리 아저씨 봤어요?
2016년 겨울 20대 남자 박 씨는 고향을 떠나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고향 친구와 함께 월세를 얻어 같이 살고 있는 덕분에 월세도 아끼고 돈도 조금씩 모을 수 있었습니다. 아침이면 둘 다 출근을 하고 저녁이 되어서야 음부를 볼 수 있으니 서로 불편할 것도 없는 생활이었습니다. 저는 내향적이고 사고적인 성격이었지만 함께 살고 있는 고향 친구는 소심하고 말이 없는 친구였습니다. 그가 집에 직장 친구를 데려오면 고향 친구는 방문을 걸어 잠근 채 밖으로 나오지 않았고 불편한 내색을 보였습니다. 결국 서로 다른 성격 탓에 두 사람의 관계는 조금씩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출근을 하지 않는 주말이면 두 사람은 한 집에 있으면서도 서로 단 한마디의 대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흐르던 어느 날 저녁, 이제 막 잠이 들려던 그 방문이 천천히 열리더니 친구가 시무룩한 얼굴로 들어왔습니다. 미안한데 뒤덮던 월세를 못 줄 것 같아서. 친구는 말에 그는 곤란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왜? 월급 안 나왔어? 주저하던 친구는 책상 의자에 앉더니 결심한 얼굴로 그에게 말했습니다. 전에 말했던 과장님 있잖아. 그 사람 때문에 그만뒀어. 생각해보니 친구의 배출은 기억이 나는 것도 같았습니다. 어느 날 술에 만취한 친구가 집으로 돌아와서 자신을 괴롭히고 망탈시키는 직장 상사가 있다고 털어놓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친구가 어렵게 털어놓은 이야기에 분간해지지 않았습니다. 딱히 위로의 말을 건네지도 않은 이유는 그에게 친구는 이미 불탄한 존재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친구는 낯설게 새로운 취업에 실패했고 결국 월세를 나누지 못하는 둘의 사이는 점점 더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저녁, 회식을 끝나고 밤늦게 집으로 돌아온 그는 친구가 집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상한 기분이 들었던 그는 친구의 방을 확인했고 섞여있는 장난과 친구의 물건들이 모두 사라져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워낙 집안에 친구도 없고 연락하고 지내는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딱히 친구의 행방을 알아볼 것도 없었습니다. 지양 이렇게 된 거 계약 기간까지만 살다가 집을 비우기로 한 그는 더 이상 친구의 행방을 찾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렇게 3개월이 흐른 어느 날, 그는 한 통의 중고문자를 받게 되었습니다. 밑자를 보다 그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은 사람은 그와 함께 살던 고향 친구였습니다. 그와 함께 살던 집에서 낳은 친구는 일일 월세를 지키기 위해 지방으로 희롱집을 다녔고 어릴 때 숙소로 지가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는 이야기를 전해들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친구의 사망 이유를 들은 그는 죄책감과 후회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치 친구의 죽음이 자신의 탓인 것만 같았던 그는 매일 술에 취해 집으로 귀가했습니다. 어릴 적 불안해서 그렇게 친했던 친구였는데 그 친구의 불행에 분간해지지도 못하고 불편한 관계를 지속했던 자신이 한없이 미웠습니다. 어김없이 술에 취해 귀가한 금요일 저녁, 그는
옷도 받지 않은 채 거실 소파에 털썩 누웠습니다. 그런데 사망한 친구의 방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친구가 사망한 이유도 비어있는 그 방만한 항상 밖에 달아놨었는데 마치 누군가 다녀간 것처럼 방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거실을 걸어가 방문을 열어보았습니다. 가만히 방에는 아무도 없었고 쾌쾌한 냄새와 차가운 공기만 느껴질 뿐이었습니다. 허탈하게 웃으며 돌아서려던 그때 화장을 사람이 없는 늦은 시간에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이 시간이 누구지? 볼 사람이 없는데. 그는 거실로 나가 인터폰 하나를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화면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인형길이 장난을 치나? 생각하며 돌아서려던 그때 이번에는 누군가 현관문을 놓고 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며 현관으로 걸어갔습니다. 여보세요? 정말 누군가 장난이라도 치는 것처럼 현관문 밖에서는 방구 소리도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아이씨, 두피야. 한 번만 더 장난치면 경찰이 신고한다. 그는 샤워를 하려고 옷을 벗고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씻고 있는데 또다시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더 이상 못 찾겠다고 생각한 그는 큰 털로 목을 가리고 현관문으로 걸어갔습니다. 밑꼬리를 잡으려던 그때 지은아, 나야. 눈 좀 열어봐. 그는 문 밖에서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에 헐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 목소리는 준냐? 죽은 친구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는 거실을 엉금엉금 기어와서 덜덜 떨리는 손으로 인터폰 하나를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인터폰 화면에는 얼굴이 심하게 망가진 죽은 친구가 표정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친구는 인터폰 화면을 바라보냐 그에게 말했습니다. 지인아, 문 좀 열어줘. 그는 걸걸 떨리는 목소리로 문 밖의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너 누구야? 문 밖의 친구는 갑자기 소름 끼치는 얼굴로 웃기 시작했습니다. 네 친구잖아, 이 새끼야. 문 열어. 빨리 문을 열어. 그는 자기 방으로 달려들어가서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이불을 머리 끝까지 덮어쓰고 덜덜 떨고 있는데 이번가 방문을 열려고 문고리를 흔드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천천히 끌어넣어야 물포리를 흔들던 소리가 멈췄고 그는 술소리 맞아 죽여가며 머리 끝까지 덮어쓰고 있던 이불을 걷었습니다. 그런데 어두운 방문 앞에 죽은 친구가 서서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팔이 뒤틀리고 한쪽 다리를 절고 있는 친구는 마치 그에게 무언가 할 말이 있는 것처럼 간절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뒷담을 지지나 반에서 달려나갔고 그 뒤로 집에서 도망쳐 나왔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의 시간이 지난 어느 날 집은 계약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다른 세입자에게 제약이 되었고 자신의 짐을 정리하던 그는
죽은 친구가 쓰던 작은 단서 앞에서 편지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그 편지는 친구가 집에서 떠나기 전에 그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편지였습니다. 지인아, 나 성찬인데 아무래도 당장은 취직이 힘들 것 같아서 은퇴간 포항 관자는장에 가 있어야 할 것 같다. 거기서 월급 나오면 월세 귀인 거 바로 붙여줄게. 전화로 말할까 생각해봤는데 네가 걱정할 것 같아서 그냥 편지로 남기고 있어. 이 편지 보는 대로 계좌번호 글자고 좀 남겨줘. 그리고 같이 자는 동안 속촉해 보여서 미안해. 얘가 원래 좀 소심하고 낯이 많이 가리잖아. 우리 어릴 때 분양해서 같이 는단 때가 많이 생각나. 그때 싸워도 금방 화해하고 피자도 금방 풀렸는데 그때가 너무 그립다. 돌아오면 소주 한잔 하면서 우리 화해하자. 잘 다녀올게. 너를 가장 사랑하는 고향 친구 성철이가. 그는 편지를 두 손에 쥐고 주저앉아서 텅텅 울기 시작했습니다. 친구가 떠난 그날 밤에 친구의 방을 한 번만이라도 찾아갔으면, 그때 그 편지를 발견했다면, 죄책감과 후회를 안고 그는 난간이 흐른 지금까지도 친구의 나쁠 땅을 찾아간다고 합니다. 그는 술에 취한 그를 찾아온 죽은 친구는 마지막으로 남긴 편지를 그에게 건네고 싶었던 고향 친구의 끌남이었던 걸까요? 고고 2020년 겨울 30대 남자 잠씨는 경기도에 있는 무인 모텔에서 관리자를 일하고 있었습니다. 주간 관리직이었던 그는 빈방들을 정리하고 모텔 뒷품들을 체크하며 무탈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모텔 사장이 그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미안한데 자네가 야간 근무 좀 해줄 수 있나 해서 부탁 좀 할게. 그는 그럴 줄 알았다는 표정으로 사장에게 말했습니다. 포프만 뒀어요? 그러게 월급을 옮겨준다고 해도 절대 싫다고 하네. 목소리까지 떨리더라니까. 그는 코웃음을 치며 사장에게 말했습니다. 요즘 세상에 귀신력이 있다고. 그냥 일하기 싫어서 그러는 거죠 뭐. 그는 월급을 올려주겠다는 사장의 부탁을 받아들였고 무심못해 야간 근무를 사기 위해 자동차에 올라탔습니다. 어둡고 한적한 모텔 주차장에 차를 주차한 그는 물들어 걸음에 넘치고 어느 한 곳을 물끄러미 바라고 왔습니다. 산길로 이어지는 그곳에서 흐릿한 자란의 양차가 부렸기 때문이었습니다. 해가 지면 동네 사람들도 다니지 않는 길이었기 때문에 그는 자신이 헛것을 본 곳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수린분을 향해 걸어가는데 그의 등 뒤에서 누군가의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는 멈춰서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발걸음 소리가 들리던 그곳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도발사려던 그때
머리지 3대 철배 서 있었던 여자가 어느새 호텔 주차장까지 내려왔는지 어두컴컴한 구석에 서 있었습니다. 여자의 모습에 깜짝 놀랐지만 그는 아무렇지 않은 척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모텔 손님이세요? 그녀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은 채 흩어져만 얼굴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 있는 그녀의 얼굴이 자세히 보이지는 않았지만 검포 긴 쌍마비에 갸름하고 청백한 얼굴을 하고 있는 젊은 여자 같았습니다. 이상했던 건 그녀는 신발을 신지 않을 채 맨발로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저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 여기 모텔 직원이에요. 그녀는 여전히 눈을 두닫으로 어둠 속에 서 있었습니다. 가끔 스레츠의 복도를 맨발로 돌아다니는 수수께끼도 있었기 때문에 그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며 모텔로 들어갔습니다. 관리실에 있던 모텔 사장은 피곤에 지친 얼굴로 그를 반갑게 맞았습니다. 그는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관리실에 있는 CCTV를 가리켰습니다. 사장님, 주차장에 서 있는 여자 보셨어요? 여자? 무슨 여자? 제가 방금 주차하다가 봤는데 맨발로 서 있던데요? 사장은 여러 대의 모니터 중에 주차장 CCTV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아무도 없는데? 아무도 없다는 사장의 말에 그도 CCTV 화면을 확인해봤지만 정말 주차장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상하다. 아까 분명히 주차장에 서 있었는데. 사장은 하품을 늘어지게 하며 관리실을 빠져나갔습니다. 오랜 불감리가 이어지면서 균단들이 눈에 띄게 늘었고 그는 책임을 봐야겠다고 생각하며 가방에서 책을 꺼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소설 속에 빠져있던 그는 무심코 모텔 구석구석을 비치고 있는 CCTV 모니터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그런데 어떤 여자가 비친 복도를 걸어다니고 있었습니다. 맨발로 복도를 걸어다니고 있는 그 여자는 그가 주차장에서 보았던 바로 그 여자였습니다. 어? 저 여자가 언제 들어왔지? 그는 책을 덮어놓고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계단을 올라간 그는 복도 이것저것을 살펴보았지만 CCTV 모니터로 보이던 여자는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빈방대를 체크해봤지만 그곳에서도 여자의 모습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상하다고 생각하며 돌아서던 그때 방금 그가 올라온 복도 끝에 여자보다 한 갈래가 나란히 놓여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복도를 걸어가서 구두를 살펴봤습니다. 구두 밑바닥은 흙과 낙엽들이 묻어있었고 안쪽에는 흙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뭐야? 그는 구두를 들고 관리실로 돌아왔습니다. 다시 CCTV 모니터를 살펴보다는데 관리실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보세요? 전화기 너머에서는 화가 단끈 나는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역시 기대보험인데요. 여자 우는 소리 때문에 돌겠어요. 여자 우는 소리요? 안 들리세요? 어떤 여자가 툭툭 걸어다니면서 계속 운던데? 제가 방금 밑줄 복도에 갔었는데 아무도 없었는데요? 전화기 너머의 추수객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도 여자 우는 소리가 들리는데. 전화를 끄는 그는 마른 침을 꿀꺽 삼키며 CCTV 모니터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화면에는 2층 복도를 맨발로 걸어다니는 여자가 보였고 갑자기 복도 중앙에 멈추더니
무서운 눈으로 CCTV 렌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더니 다시 등을 돌리고 복도로 걸어가다가 202호 방문 앞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는 다시 2층으로 올라가서 202호 문을 열었습니다. 그 방은 오늘 투숙객이 묵지 않은 균단이었고 사람이 있을 리가 없는 방이었습니다. 그런데 창문이 활짝 열려있고 커튼이 바람에 날리냐 찬바람이 쏟아져 들어온 곳이었습니다. 202호 창문은 뒷산이 한눈에 보이는 구조였습니다. 그는 창문을 닫다가 어두운 산 속에서 있는 사람의 형체를 발견했습니다. 핏한 시신에 쓴 남자의 형체 같았는데 땅을 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삭제를 하던 남자는 갑자기 못할 창문 쪽으로 시선을 돌렸고 그는 겁에 지자 창문을 닫았습니다. 숨을 몰아쉬며 창문 안에 숨어있던 그는 다시 몸을 일으켜서 조용히 창문을 열어보았습니다. 산 속에서 땀을 타고 있던 남자의 모습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그는 지끈거리는 머리를 움켜잡고 2층 복도를 걸어갔습니다. 복도에는 아무도 없었고 그는 관리실로 가는 계단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방을 걷는 복도에서 여자의 하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는 덜덜 떨며 천천히 몸을 돌려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편한 복도에는 아무도 없었고 그닥 큰 숨을 내쉬며 돌아서던 그때 복도 끝에 있는 큰 거울로 그의 줄 뒤에 서 있는 여자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여자는 주차장에 서 있던 차린 그대로 흙이 잔뜩 묻은 맨발로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뒤를 돌아보면 여자는 보이지 않았고 오직 거울로만 여자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야간 직원들이 하늘을 못 버티고 그만둔 이유를 뒤지면 그도 알 것 같았습니다. 거울의 모습을 드러냈던 여자의 모습은 순식간에 사라졌고 그는 흐덜거리는 다리를 겨우 지탄하며 관리실로 돌아왔습니다. 이상했던 건 분명 그간 2층 복도에서 가져온 여자보다 한 켤레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그렇게 줄임단이 지나고 다음날 그는 쾌한 얼굴로 모텔 사장에게 어젯밤의 일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모텔 사장은 곧장 CCTV 녹화 하나를 재생시켰습니다. 그런데 녹화된 화면에는 혼자서 복도를 걸어다니고 아무것도 없는 복도에서 무언가를 줍는 잠시의 모습만 녹화되어 있었습니다. 뒤이어 녹화 화면을 재생시키자 뒷짐 복도 큰 거울 앞에 서 있는 장씨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무리 여자가 있었다고 말을 해도 사장은 그의 말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도저히 여기서는 일하지 못하겠다며 사장과 옥신각신하고 있던 그때 모텔 출입문이 열리며 경찰이 들어왔습니다. 경찰은 실종자 전단지를 건네며 이런 여자를 본 적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휴대폰 신호가 마지막으로 자취 장소 부근이 뒤곳이라고 했습니다. 비수롭지 않게 전단지를 보던 그는 손을 덜덜 떨며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실종자 전단지 속의 여자는 그가 어젯밤에 주차장과 모텔 복도에서 보았던 바로 그 여자였습니다. 실종 당시 입고 있던 여자의 옷과 그가 복도에서 보았던 여자의 옷차림도 일치했습니다. 경찰이 달려간 뒤 일주일 뒤 모텔 뒷산으로 경찰들이 새파랗게 몰려들었고
범인으로 보이는 남자는 수갑을 찬 채 현장 검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경찰은 산에 묻혀있는 항구의 여자 시신을 찾아냈습니다. 시신이 묻혀있던 곳은 모텔 2층 창문에서 보이는 바로 그 장소였습니다. 이미 반년 전에 시신이 묻혔다고 하는데 그는 어젯밤에 2층 창문을 통해 그 모습을 목격한 것입니다. 경찰들은 현장 수사라는 그의 말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말을 해도 믿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 같았습니다. 더 충격적이었던 건 경찰은 여자의 시신이 발견된 산 안에서 여자 부다 한 켤레를 발견했다고 했습니다. 그 구주는 그가 어젯밤에 복도에서 보았던 구두였습니다. 결국 그는 모텔 관리자를 그만두고 지금은 운수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날 그가 야단 근무를 하고 있는 모텔로 찾아온 여자는 자신이 부침 장소를 알려주려고 했던 억울한 여자의 훈련이었던 걸까요? (2013년) 가을 서울에서 살고 있는 20대 동갑내리 친구 채씨와 정씨는 주말 캠핑을 계획했습니다. 마땅히 갈 곳을 찾지 못했던 그들은 지인의 추천을 받아 온천강으로 향했습니다. 오후 6시 산안에 없는 곳을 찾던 그들은 온천강 상류를 거슬러 가며 운전을 하다가 마침 사람이 없는 한적한 정선을 타녔습니다. 차에서 내린 그들은 강을 바라보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근데 뭐 떨어진 난 좀 무섭겠는데? 사람이 너무 없잖아. 캐시에 근친다는 단위, 당신은 차에서 텐트를 내리냐 오히려 즐거워했습니다. 야, 사람도 뭐 좋기만 하네. 바닥에 고정텐에다 그냥 텐트를 치던 정씨가 갑자기 원나한 곳을 뚫어지게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저게 뭐지? 그의 말에 최씨는 그곳을 바라보았습니다. 가마팬에는 작은 밥상이 놓여 있었고 밥상 위에는 가득 퍼담한 흰 쌀밥과 수저 세트, 그리고 막걸리와 금은잔잔이 올려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무심코 밥상이 있는 곳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밥상 아래 탈란법이나 강물 앞에 흰색 보세운동화 한 켤레가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평소 행동에 거침이 없던 정씨는 밥상에 놓인 막걸리를 손으로 들었습니다. 이거 먹던 것 같은데? 칠씨는 정씨의 손을 잡아당기며 말리했습니다. 야, 아무래도 죄사쌈 찾는 것 같은데 그냥 가자. 그때 칠씨의 손에 이끌려 돌아서던 정씨가 발을 헛디디며 밥상 위에 있던 막걸리를 쏟고 말았습니다. 수의식관의 강물위로 막걸리가 쏟아져 내렸고 머쓱해진 정씨는 빈 막걸리덩이에 경덕을 받아서 다시 밥상 위에 올려놨습니다. 뒤가만 됐지 뭐. 대신 뭔가 된다 조심하라니까. 그렇게 그들은 찝찝한 마음을 안고 자신들이 설치한 텐트로 돌아왔습니다.
빌 그렇게 술상을 타고 텐트 앞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동안 어느새 홍천강리는 짙은 어둠이 깔렸습니다. 저녁 10시. 술에 취한 지씨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나 무진 좀 싸고 올게. 그냥 강에다가 싸. 보는 사람도 없잖아. 지씨는 술잔등을 주고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걸어간 곳은 아까 강물 앞에 쥐사쌍이 차려진 방안이었습니다. 혼자 남겨진 점씨는 맥주를 마시며 강물에 돌을 던졌습니다. 아무데나 싸면 되지. 옥심 싸러 어디까지 가나 와. 2시 10분. 오줌을 싸겠다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던 친구가 휙하게 지나도록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걱정이 되었던 정씨가 친구를 찾으려고 일어선 순간 멀리 어둠 속에서 누군가 불길을 걸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씨는 자리에 앉으며 그리하니 말했습니다. 야, 강론에 빠진 줄 알았다나. 친구는 발말 없이 다가오더니 의자가 아닌 핀트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아, 뭐야, 벌써 끝난 거야? 더 안 마셔? 친구는 여전히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고 정씨는 진이 샌 얼굴로 빈병대를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텐트로 들어가려던 정씨는 텐트 앞에 벗어놓은 흰색 운동화를 발견했습니다. 뭐? 너 스위터 신고 오지 안 한다? 갈 거면 빨리 들어와. 이상하다. 분명히 아까 스위터 신고 있었는데. 그는 흰색 운동화를 들고 열심히 가라고 왔습니다. 비상한 일이었습니다. 그냥 옷을 싸고 오는 길에 강물로 걸어왔던 친구의 운동화가 물기 하나 없이 바싹 말라 있었습니다. 텐트 지퍼가 열리냐 텐트 안에 앉아있던 친구가 그를 무섭게 놀하거나 말했습니다. 빨리 들어오라고 새끼야. 칠씨는 그의 손목을 잡아 거칠게 텐트 안으로 잡아당겼습니다. 평소에 아니잖아고 큰 소리 한번 내지 않니 친구 같습니다. 그냥 술이 좀 취했나 보다 생각하며 이불 속으로 몸을 집어넣고 누웠는데 이상하게 텐트 안에 막걸리 냄새가 진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침낭 속에 누워있던 그는 술이 깨지는커녕 점점 더 술에 취해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지끈거리는 머리를 움켜잡고 슬며시 눈을 떴습니다. 친구가 자고 있을 옆자리를 살피던 순간 그는 두 손으로 입을 뚫어놓았습니다. 친구가 있어야 할 자리에는 갯발의 할아버지가 그리 노다거나 앉아서 막걸리를 병째로 마시고 있었습니다. 생각해보니 텐트 앞에 있던 흰색 운동화도 친구의 것이 아닌 지설상 앞에 있던 그 운동화 같았습니다. 위토에 질려 덜덜 떨던 그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텐트 밖으로 도망쳐 나왔습니다. 시집 같은 어둠 속에서 무조건 도망치던 그는 자신의 눈앞에 있는 제사상을 발견했습니다. 기꺼는 길을 지나 반대로 도망가려는데
이번에는 눈앞에 할아버지가 그를 막고서 있었습니다. 그는 그물로 뛰어들었습니다. 무언가를 홀린 사람처럼 가슴까지 물이 차오르는데도 아랑곳 없이 깊은 강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손이까지 물이 차오르고 나서야 정신을 차린 그는 자신이 왜 이렇게 깊은 강 속으로 들어왔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대로 있으면 죽겠구나 생각하던 그때 물속에서 누군가 그의 발목을 붙잡았습니다. 순식간에 몸이 물속으로 빨려 들어간 그는 필사적으로 발버둥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멀리 있는 텐트에서 손전등이 그에게 비춰지며 친구가 그를 죽였습니다. 친구 옆에는 돌렛사람으로 보이는 할머니도 함께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친구라 만류를 뿌리치고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 순간 물속에서 정우씨의 발목을 잡고 있던 손에 힘이 빠지면서 그는 필사적으로 물 밖으로 달려나왔습니다. 숨을 몰아쉬며 누워있는 그에게 할머니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1년 전 그날 가시비를 주워오겠다고 집을 나선 할아버지가 불안한 강만에 빠져 익사사고를 당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워낙 사람들이 찾지 않는 강가에 있기 때문에 할머니는 할아버지를 위한 제사상을 차려놓고 다음날 치를 생각이 졌다고 했습니다. 허구쇼 할아버지가 좋아했던 막걸리를 올려두고 산안간 시신을 잡던 흰색 운동화까지 강가에 주웠다고 했습니다. 정씨와 친구는 근처 가게에서 막걸리를 사모사왔고 할아버지의 제사상에 옮겨드렸습니다. 그날 뻥청간 짙은 물속에서 정씨의 발목을 잡은 손은 할머니가 차려준 제사상을 받으러 오신 할아버지의 훈련이었던 걸까요? (2016년) 겨울 50대 부부의 소름 끼치는 악몽이 시작된 장소는 경기도 연탄의 아주 조용한 마을에 있는 전원주택이었습니다. 주변 집들과 동떨어진 곳에 자리 잡은 전원주택은 주변 시설보다 훨씬 저렴한 금매물로 나왔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서둘러 그 집을 계약했습니다. 서울에서 살고 있던 아파트를 정리하고 부둔한 양평에 새로 마련한 전원주택으로 이삿짐을 옮겼습니다. 우측산 난탄을 떼다 말리긴 했지만 막상 내 집이다 생각하니 튼튼한 애답도 마음에 들고 조용한 마을도 마음에 들었습니다. 집 안에는 거실에 다리 잡은 커다란 벽난로가 있었고 그 옆에는 전에 살던 주인이 쓰던 흔들의자가 있었습니다. 아내는 그것들을 버리자고 말했지만 남편은 아내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이삿짐을 정리하는 동안
아내는 아랫마을에 살고 계시는 어른들에게 떡을 돈이지름했습니다. 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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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팍. 새로 지은 전원주택들은 주인들이 살고 있었지만 오래된 구옥들은 비루분 빈집이었습니다. 아내는 땅을 손에 들고 할머니가 혼자 살고 계시는 오래된 구옥 때문에 나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르신. 저희 이사와서 인사드리러 왔어요. 그런데 아내를 본 할머니는 갑자기 부엌으로 들어가서 불불 소금을 가져와 아내에게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재수없게 어딜 들어와? 할머니는 아내의 등을 밀어대며 그녀를 집 밖으로 내쫓았습니다. 그래도 부족했는지 괴문 앞에 굵은 소금을 잔뜩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녀를 지켜보던 동네 어르신들이 모두 대문을 쾅 닫고 집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녀가 찾아오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는 것 같았습니다. 말로만 듣던 시골 마을 텃세라고만 생각한 그녀는 떡을 들고 집으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녀는 불쾌한 마음을 가득 안고 터벅터벅 언덕을 올라가다가 텃밭에서 나오던 중년 여자가 마주쳤습니다. 안녕하세요. 중년 여자는 아내의 손에 들린 떡을 보더니 놀란 얼굴로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누가 이사 왔다더니 진짜는네? 아내는 그녀에게 떡을 내밀었지만 여자는 놀란 얼굴로 뒷걸음질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이 아줌마 아무것도 모르고 이사 왔나 보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여자는 도망치듯 언덕을 내려가 다른 주민들처럼 뒷문을 닫고 집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집으로 돌아간 그녀는 남편을 추범하기 시작했습니다. 흰머리가 나한테 소금까지 뿌렸어. 당신 나한테 이 집에 대해서 숨긴 건 있지. 기사짐을 전매하던 남편은 헛기침을 하며 아내의 시선을 피했습니다. 숨기긴 뭘 숨겨. 근데 사람이 별이 눈에 전부 날 피하는데 이렇게 좋은 집을 싸게 찾아 들어왔으니까 동네 노민네들이 배가 아픈가 보지 뭐. 그렇게 정신없이 문가 지나가고 그날 저녁 기분 안에 돌아떨어진 남편 옆에서 아내는 이상하게 잠이 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새벽 1시 잠 못 들고 있는 그녀가 뒤척이던 그때 거실에서 기괴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겁이 덜컥 난 그녀는 자고 있는 남편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여보, 그기라 벽이. 하지만 피곤했던 남편은 코를 골며 등을 돌려버렸습니다. 그녀는 이불을 목까지 끌어올리며 지다할 관문이도 없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때 겁이 질린 그녀는 결국 남편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여보, 다시 일어나봐. 이제 시작은 소리가 나. 좀처럼 깨지 않던 남편은 침대에서 일어서며 투덜거렸습니다. 무슨 소리가 난다는 거야. 원래 이런 집들은 피가 덮여고 그러는 거야. 남편은 개스럽지 않게 안방문을 열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잔뜩 겁을 먹은 얼굴로 남편을 따라 나간 아내는
텅 비어있는 거실을 바라보았습니다. 봐, 아무도 없잖아. 다녀간 당신은 너무 예민해. 간지않아. 분명히 누가 기침하는 소리도 들렸어. 그런데 이상했던 건 텅빈 거실 곁날로 옆에 있는 흔든 의자가 미세하게 흔들거리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흔든 의자를 가리키며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저 의자는 왜 흔들거리고 있지? 남편은 귀찮은 듯 안방으로 들어가나 대답했습니다. 흔들자니까 흔들거리지. 빨리 잠이나 자. 그렇게 지나긴 날이 지나고 반난 아내는 집 앞에 찾아온 동네 할머니를 발견했습니다. 이상했던 건 할머니는 마당으로 들어오지 않고 바깥쪽에서 집안을 살피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제 그녀에게 소금을 뿌린 그 할머니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르신은. 들어오세요. 살갑게 인사하는 그녀를 할머니는 못마땅한 표정으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송장치르기 있으면 하루빨리 이 집에서 나가. 아내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할머니, 도대체 왜 그러세요, 어제부터? 그때 병원 진료를 받기 위해 서울로 간 남편에게 전화가 건너왔습니다. 그녀는 신경질적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딴 일 안 오고 뭐해. 네 동네 짜증나 죽겠어. 근데 어떡하지? 검사할 게 많아서 하루 이틀 입원해야 한다는데. 결국 남편은 뜻하지 않은 입원을 해야만 했고 그녀는 전원주택에 혼자 남겨뒀습니다. 집 구석구석을 청소하며 근근한 낮 시간을 보낸 그녀는 일찍부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저녁 9시. 남편이 없는 집에서 혼자 잠이 들려던 그때 어젯밤에 들었던 그 소리가 다시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화들짝 잠에 젖던 그녀는 거실을 향해 말했습니다. 의신이야? 하지만 거실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려오지 않았고 아내가 침대에선 일어서려던 그때 겁에 질린 그녀는 안방문을 잠그고 찔배 앞에 있는 녹검을 손에 들었습니다. 누구야? 아내는 눈에 귀를 바싹 뒤집어서서 거실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때 그 소리는 마치 눈앞에 누군가 서 있는 것처럼 아주 가깝게 들려왔습니다. 그러더니 누군가 잠겨있는 안방문을 열려고 문고리를 세차게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겁에 질려 뒷걸음질을 치는데 갑자기 안방에 매취한 연기가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머리가 어지럽고 속이 얼렁거린 그녀는 도저히 안방에 숨어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울컥 그녀는 잠가놓은 안방문을 열고 거실로 달려나갔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숨을 고르고 있는데 갑자기 어두운 거실에 있던 벽난로에 불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거실 통로뒤로 달려가서 문을 열려고 안간힘을 썼습니다. 하지만 문은 마치 밖에서 잠겨있는 것처럼 절대로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녀의 중지에서 지지한 소리가 들렸고 그녀는 덜덜 떨며 소리가 나는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가 바라본 곳에는 흔들 의자가 흔들리고 있었고 그 의자에 있는 뒷단의 할아버지가 앉아서 그녀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고통스러운 신음을 내뱉으며 달심의 가슴은 두 손으로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공포에 질려 덜덜 현관문으로 달려나갔습니다. 그런 뒤 현관문 앞에는 좀 전까지 흔들 의자에 앉아있던 할아버지가 무서운 눈으로 그녀를 눈겨보고 있었습니다. 이 집에서 썩나 가이년. 그때 현관문 유리창이 깨지나 그녀에게 손금을 뿌린 할머니가 달려들어왔습니다. 할머니는 겁에 질린 그녀를 두고 흔들 의자로 달려가 증풍소금을 여기저기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좀 전까지 의자에 앉아있던 할아버지의 모습은 온데간데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지저나듯 거실바닥에 쓰러진 그녀에게 할머니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처음 전원주택을 건축했던 할아버지가 벽난로에서 또 빠져나오는 일산화탄소로 사망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집은 몇 년 동안 빈집 상태로 남아있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의 자녀들이 지금의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내놨고 그렇게 지금은 다음 주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새로 이사를 온 집주인이 자신이 쓰던 세간들을 모두 버려두고 마치 도망가듯 그 집에서 달아났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지금은 또 다른 주인을 맞았지만 비참하게 그 사람도 단날과 흔들 의자를 버리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때부터 마을에는 현황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고 밤이 되면 그 집에서 새어나오는 쥐지한 소리들이 뒤났다고 했습니다. 마을 어르신들이 수차례 경고했지만 은행의 귀신이 떠돈다는 소문이 날까봐 마을 사람들이 모두 실수하며 감췄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결국 두 분은 그 집을 떠날 수밖에 없었고 1년을 지나서야 다음 주인이 지금이 넘겨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벽난로와 흘다르자를 모두 버리고 세주에나 낮은 그 집은 지금도 빈집으로 남아 새로운 주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날 흔들의자에 앉아 그날을 무섭게 돌아보던 할아버지는 자신이 지은 지금을 떠나지 못하고 떠도는 할아버지와 훈련했던 걸까요? 이야기는 이제 마무리되었습니다. 여러분은 그 집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집은 단순한 전설일까요? 아니면 실제로 무엇인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존재가 그곳에 숨어 있는 걸까요? 불행히도 모든 것을 다 풀 수는 없었습니다. 여전히 그 집에 남아있는 의문들이 많죠. 과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현상들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것들이 정말로 초자연적인 힘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아니면 다른 어떤 설명이 있을까요? 여러분은 이 이야기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나요? 이번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또 어떤 미스터리가 펼쳐질지 여러분이 기대하고 있는 둘 이야기에서 만나요. 저는 이름 없는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날 때까지 안녕히 계세요.